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정부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44회에 의해서 우리 주택 관련 세금 세테크와 재테크가 무엇이냐 이걸 하고 있습니다. 45회, 총 이제 180회 중에서 15회를 남겨놓고 있네요. 지금 부산을 간다 그러면 어디쯤 갔을까요? 부산은 왜 구미쯤 갔을까요? 지금 이제 그래서 축약해 드리고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저번에 44회를 우리 연속해서 이제 연속 방송으로 2회를 찍어서 이걸 칠판을 지우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 세테크 재테크를 전번에 한 52분 동안 한번 쭉 살펴봤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할까요? 이런 걸 한번 보면 우리 무주택에 관한 것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에 관한 것도 좀 했었고요. 애정주택에 대한 것도 좀 했었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도, 부부간 공동등기, 지분등기,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거, 그 다음에 제3자와 공동등기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그 다음에 공부상의 주택, 우리 건축법상의 주택법상의 주택, 소득백상이나 조세특례상의 실질과세 원칙으로 분류해 놓은 국세청에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주택,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주택, 그 다음에 거주주택, 수익형 부동산에서 약간 비주택이지만 거주주택은 아니지만 남에게 임대를 줘서 임대 소익을 올릴 수 있는 임대 해가지고 쭉 아파트, 아파텔, 도시형생활주택, 준주택, 그 다음에 고시원, 고시텔, 리빙텔, 그 다음에 뭐 찜질방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용 주택 이런 거에서부터 쭉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재테크 쪽으로 좀 이제 들여다 볼 거거든요. 그래서 쭉 13번부터 한번 보면 살면서 보험의 기능으로서 주택, 연금용 주택, 내가 꼭 주택 연금을 들어서 이게 보험금 타듯이 연금 타듯이 탈 거야. 이런 주택.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 주택. 그 해외 주택을 보면 거의 이제 외국인이 이제 우리 교포인데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땅이랄지 주택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뭐 여의도의 몇 배다. 우리 서울시 토지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5분의 2 면적을 해외 거주자들,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다. 또 주택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주택을 살 수도 있고 해외 거주자들이 해외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쭉 여러 가지 주택을 제가 이걸 20, 30개를 뽑아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쭉.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좀 더 한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재테크 쪽에 주택을 이 상태에서 분류를 해놨는데 한번 이렇게 세대별 제네레이션, 우리가 5G 시대 그러잖아. 4G 시대, 5G 시대 그러듯이 세대가 재테크도 세대가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더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부터 쭉 한번 그런 쪽으로 구별하다 보면 내가 저걸 가지고 있구나. 오피스텔은 저걸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살 때도 저걸 재테크를 똑같은 거 쓰면 저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재테크하고 연결 지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 이런데 어디 로컬 부동산 가면 수익형 말이 나와서 제일 많이 봤더니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샀을 겁니다. 도시형. 도시 지역의 형 1, 2인 가구를 위해서 생활 주택이다 말이야. 분명한 주택입니다. 이것은 요만한 5평짜리 4평짜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이다 이 말이야. 생활 컬처 주택이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두 종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분을 사가지고 이 주택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돼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전혀 그게 관계없이 역세권에 그래가지고 월촌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월 1000에 뭐 50, 우리 강남 같은 데는 1000에 100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이게 이제 2009년도에 5월 4일 날 퇴진하는데 이게 한 40만 가구가 생겼는데 주차장 때문에 그렇다, 또 요새 마감재가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갭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세입자가 방 빼달라 그러니까 못 빼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3번 단계를 거치죠. 처음에 그냥 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뭐 주택 0.8대를 해라. 그 다음에 이하는 0.8대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라. 지금은 뭐 한 유니트당 한 차라고 뭐 말이 잘 안 되네요. 하여튼 한 세대당 주차 한 대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주차장법이 강화가 되죠. 강화가. 특히 내년에 2019년도에는 이거 문을 확 열려면 문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주차 면적이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주차장 확보하고 내진 설계하고 화재로부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스크린 콜라랄지,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다세대 주택을 참 많이 짓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점점점 까다로워지고, 두 번째는 이게 땅값이 옛날보다는 2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3배 정도 올라가지고 초반에 이 2010년 12년 13년 이때 집중적으로 2, 30만 가구가 지어질 때 사진 것보다 지금 새로 지어서 분양을 하려면 안 맞아요. 땅값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주차장 면적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확대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60제곱미터 땅을 한 70평에서 60평짜리 사면은 21가구도 지었었거든요. 원룸을. 근데 지금은 11가구에서 12가구도 12개의 유니트밖에 못 나온다. 그러니까 건축가라는 시공하는 입장에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안 질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또 뭐 너무나 날림으로 지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그 다음에가 준주택 중에서 오피스텔. 이것도 세대가 있어요. 오피스텔도 옛날에 1970년도 후반경에 뭐 마포에 처음으로 지었던 진짜 오피스, 스튜디오형 그래가지고 주거와 업무 공간을 갖추고 했던 오피스. 그 다음에 점점 이제 퀄리티 있게 자재도 좀 잘 쓰고 이래가지고 오피스텔이 많이 이것도 이제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돼서 최근에 이제 아파텔 이름까지도 붙이죠.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 가격이 옛날 가격보다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과거에 싼 것만 찾아다니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 상가도 이런 말 하잖아요. 상가는 새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이 좋다. 상가는 확실히 검증된 것이 낫다 그러듯이 오피스텔은 예를 들어서 20, 30년 됐다라도 골조는 튼튼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차 시설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가꿔져서 한 번만 리모델링 하면 새로 산 것을 내가 사서 수익 모델을 취하는 것보다도 이게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금맥을 켤 수도 있거든요. 청담동이랄지 강남역 9번 출구랄지 옛날에 진 것들이 있어요. 마포 같은데 이게 싸잖아요. 옆에 거는 3억 8천에 분양하는데 1억 4천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2개 사가지고 수익률이 더 나올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이렇게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아파트까지 왔다. 요새 아파트를 처음에 강교에서 포스코에서 지은 것이 프리미엄이 3, 4억이 붙었다는데 지금의 일의 신도시의 GL 뭐 프로조 뭐 이런 것은 2013년, 14년도에 분양가에 2배 올라가가지고 뭐 10억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건축법상으로 오피스텔 건축법상으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죠. 뭐 85제곱미터가 전용이 넘으면 난방 시설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것도 막 굴곡이 많았어요.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는 또 이걸 풀어줬다가 이래서 오피스텔 역사를 보면 이것도 뭐 주구장창 또 대단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이렇게 여러 세대가 있다. 심지어 도시형 생활주택도 2009년도에 나온 것도 여러 세대가 있다. 그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세입자 못 구합니다. 역으로부터 가까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퀄리티 있게 지어야 돼요. 제대로 지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모든 것이 그러겠죠. 아파트도 그렇지만 쭉 시대가 지나면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런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년에 3월에 가면 주차장법이 더 강화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양, 수원 뭐 이런 데는 대구 이런 데는 주차장법이 이미 강화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허용 용적률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이제 바뀔 것이다. 뭐 이런 거에서부터 오피스텔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그 유명한 여러분들 아파트. 사실은 아파트에 간 제너레이션 이 쭉 변화를 제대로 얘기하자면 1시간도 넘게 걸릴 겁니다. 뭐 이것도 처음에 우리나라 아파트가 언제부터 왔을까요? 가가는 2000년 전에 노마 시대에서부터 와가지고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해가지고 내자동 뭐 숭이동 이런 데 있었잖아요. 좀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주공에서 지었던 아우 아파트가 아우하고 무너지고부터 그래서 주공 아파트 시절 우리는 그냥 주공부터 하죠. 주공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처녀 단지가 있다더라. 단지가 전국의 주공단지 이것을 허물고 새로운 걸로 부른 거 이게 이제 금싸레기가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잠실벌, 개포동, 반포 이게 70년대 후반 80년대 아주 초 과천 같은 데도 입주가요 82년 83년도 했거든요. 이게 지금 금싸레기가 됐다던데 주공 아파트 출발해 가지고 86이랄지 88 올림픽을 하면서 15층 아파트가 이제 등장하죠. 삼풍 아파트, 패밀리 아파트, 선수촌 아파트, 페아그라스가 어떻고 그때 처음으로 요 계단식이란 말이 나와요. 계단식. 예컨대 삼풍 아파트 같은 것은요. 그 84제곱미터가 복도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2억을 넘을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 내기를 한 적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제가 저 삼풍 아파트가 84가 2억이 넘으면 제가 술을 왕창 사겠습니다. 그냥 왕창 샀습니다. 제가 바로 그냥 넘어뛰어서 지금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오는데 이런 것이 이제 30년이 됐느냐 40년이나 됐느냐를 따져서 노후 아파트 개념이냐 재건축 아파트 개념이냐 이렇게 오는 거죠. 쭉 가가지고 요즘은 이런 주공 아파트랄지 그 당시 80년대 초에 지어졌던 이 1000만 가구가 재건축이 돼가지고 서울시를 기준으로 이게 15만 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4년 이전에 이제 준공된 거죠. 이만큼 희소성이 있다. 이게 10분의 1 원칙이라고 그래요. 10가구 중에 한 가구는 이것만 비싸다. 이건 이름이 어려워요. 아크로 리버, 아크로 비, 첼리투스, 뭐 아너스 힐, 뭐 할리오 시티 이게 전부 다 재건축되는 아파트잖아요. 뭐 상하 2차도 저 같은 전문가들 이름을 다 못해.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 시간에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집 못 찾아와요. 잠실에 딱 내렸어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딸이 1단지 산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1단지, 2단지, 3단지 그러잖아요. 지금은 미소지음, 니센츠 뭐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블랙스테이지 뭐 제가 한 그 책을 쓰려고 한 50개를 하나 해놔봤거든요. 자료를 쫙 모아놨어요. 개포 8단지에서부터 이거 뭐 포레스트 뭐 대단해요. 저 절대 못 외우겠더라고요. 제가 이 기억력이 참 좋아서 180회를 PPT를 쓰지 않고 가히 칠판 강의를 하는 쪽인데 어떤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세미나장 오면 교수님은 천재 아니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50분 동안 계속 이렇게 한 번도 똑같은 방송이 없이 그걸 쓸 수 있냐고. 그것은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내공의 힘이에요. 내공의. 32년을 밥 먹고 일것만 하니까 세금, 재테크, 어디 지역, 제가 그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아파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전보 시간에 말한 것들은 이 아파트를 살라 그러는 거죠. 새로 신축해서 5년 전에 입주했거나 5년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가 최고다. 그게 지금 서울의 공급이 15만 세대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강남만 보면은 강남은 15만 세대인 게 한 4만 세대밖에 안 될 겁니다. 앞으로 늘어날 곳도 없어요. 신축할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만 희소성이 있다. 커뮤니티 시설 좋아. 아니 단지 내 수영장까지 있어. 아침에 밥도 준다 그래. 자재는 퀄리티는 너무 좋아. 여기다 한강 뷰까지 있으면 더 좋아. 대잔지 최고의 브랜드, 최고의 일군의 브랜드도요. 이거 브랜드를 달리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지금 5천만 원 시대지만 평당. 그래서 이 아파트먼트 이 시장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각 구별로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각 30개가 넘는 우리 서울시로 중심으로 줄렁줄렁 붙어있는 이성시에서부터 이 수도권 것만, 뭐 지방은 놔두더라도, 뭐 지방도 여러 가지 잘 나가는 지방이 많다 그랬잖아요. 대구는 대구대로 강남이 있고, 강주는 강주대로 또 뭐 봉선동 같은 데는 또 강주의 강남이고, 그 지역 내에서도 또 넘버원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희소성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어서 그 녀석들이 그 아파트가 가격을 결정하면서 삼두마차로 끌고 올라가더라 그랬잖아요. 과거에 우리 서울시의 삼두마차 그러면은요, 대치동, 뭐 압구정동, 현대, 뭐 이 몇 개를 얘기했거든요. 오, 저 아파트가 뛴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도 이제 뛰겠군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양상이 틀려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아파트에는 세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산다 그래도 지금 트렌드에 맞는, 이거는 옛날 거네. 이건 중간에 2014년, 15년도에 이거 그때 이거 대량 공급된 도시형 생활주택이네. 지금은 내진 설계가 돼 있고 엘리베이터가 다 돼 있고 퀄리티가 특히 그 아트존 같은 데만 보더라도, 키친, 아트존 전체 이런 걸 보더라도 미니 아파트고 별 손색이 없네 이런 거예요. 전체 관계 이름만 똑같다고 해서, 무늬만 똑같다고 해서 퀄리티적으로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은 그러대요. 이런 아파트를 짓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예술이다, 연애하는 것하고 같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 땅에 뭐를 막 어떻게 지을까 설레기도 하고, 최고는 뭐 조경으로 친다 이런 말도 제가 신문에서 읽은 것 같은데, 일단은 아파트만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다. 아파텔이라 해도 요새 지금 아파텔이, 특히 아파텔 한번 얘기해. 아파텔이라는 것이 몇 군데가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까 고급형, 우리가 지금 청담동 같은 데는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것도 많잖아요. 이게 아파텔인데 주택수요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주거용 아파텔을 말하는 거죠. 이러니까 그냥 무늬만 아파텔이 많아요. 무늬만. 어떤 분들은 그냥 아파트라고 말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아파트는 아니죠. 아파텔이죠.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4.6% 취득세 내야 되고, 주택수에 포함 안 되지만 실질과세 원칙에서 주택으로 쓰면 당연히 우리가 주택수에 포함되고 양도세 내야 되고, 이게 대형 주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대형 주택, 대형 대체 주택,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그래서 가장 지금 1, 2, 3로 집테크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던 것들 중에서 이제 이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물론 이제 여기에는 다세대도 있죠. 다가구도 있죠. 다중도 있죠. 연립도 있죠. 복합주택도 있죠. 이런 게 다 있지만 크게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다. 시간을 좀 봐야 되겠네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아까 여기서 맡았지, 겸용주택이다, 상가주택이다. 우리가 세법에서
주택 면적이 좀 넘거나 같으면 주택으로 보고 막 이런 그 우리 겸용주택에서 많잖아요.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시더라고. 상가주택, 겸용주택이면 우리 집 면적이 주거로 쓰는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넓어. 그러니까 주택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도 이제 세테크, 재테크를 할지 다른 방송에 여러 패널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다 잘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는 건데 이 겸용주택이나 상가주택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저게 은퇴해가지고 저게 노망의 대상의 주택인가. 무슨 말이냐. 내가 2층에 꼭대기층에 안 살더라도 뭐 살면 어때요? 꼭대기층에 살고 거기에 2층에서부터 4층까지는 월세를 받고 밑에 또 상가에서는 또 상가 월세 받고 이게 좋겠네. 그래가지고 상가주택 그 다음에 월세주택, 겸용주택 해가지고 인기가 참 많은데요. 저게 우리가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 분양을 해보면 이주자 택지, 그 다음에 이런 겸용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런 택지의 필지에 대한 경쟁률이 원주는 옛날에 뭐 4천 몇 대 1 나오고 2천 몇 대 1 나오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판은 까봐야 된다. 자,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게 만만치가 않으냐. 토지 구입비 플러스 지금은 건축비가 가격보다 3배 이상 올랐잖아요. 이걸 지어가지고 덩어리가 몸집이 커져버렸어요. 이게 이제 15억에서 보통 20억, 25억, 뭐 강남은 27억까지 돼버리니까 대팔 수 있는 아파트하고 틀려가지고 아파트먼트하고 틀려가지고 대팔 수 있는 유동성이 그렇게 됐는가 따져보면 그렇게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 겸용주택은 꼬마 빌딩만도 못해요. 두 번째는 수익성 따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과연 수익성이 매월 들어오는 월금 수익 플러스 캐피탈 자본적 게인, 캐피탈 게인까지 이렇게 합하면 오른 거에 비하면 아파트하고 견줄 수가 없어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이게 부동산의 3대 투자 원칙 그런데 이게 안전한 상품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는 100가구 중에 한두 가구는 정말 이거 잘했구나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건 몇 세대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는 리스크에 노출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아파트만큼 활성화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신도시에 붙어 있는 것은 벌써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4, 5년 후에 5, 6년 후에 뜨는데 전부 다 이런 상품들은요. 아까 도정생활주택이랄지 이런 오피스텔은 아주 그냥 직주 근접형으로 그냥 역세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못한 거예요. 수익률이.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간이 난다면 이런 것을 꼭 한번 얘기를 해 드리고 싶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5번이 뭘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소득세법에서 지금 공부상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상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저번 주변에 상가가 넓고 좋은데 빌딩이 좀 있는데 빌딩을 싹 개조해가지고 상가를 개조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쓰면 주거용으로 주택으로 과세한다 이런 얘기 됐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세법상 공부상을 따지는 게 아니고 공부상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것도 애매할 때는 물론 공부상을 따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just now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랬을 때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이 되면요. 펜션 얘기도 했고 뭐 민박도 마찬가지. 이렇기 때문에 이랬을 때 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저번 시간에 연금을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주거용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내가 거주를 하면서 앞으로는 전세를 줘도 된다면서 많이 뭐 바뀌죠. 작년에 또 뭐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에 뭐 주택연금 3종 세트가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앞으로 또 시스템이 바뀌겠지만 이 주택연금에 관한 것도 손질을 많이 할 겁니다. 이랬을 때 여기서 소득을 좀 올려야겠다 하는 것 중에 대부분 이제 나는 1번 대학가에서 뭐든 간에 고시원을 할 거야. 고시태를 할 거야.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제가 말을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게, 나 지금 고시원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프리미엄을 막 7, 8을 받고 넘기려는데, 뭐 앞으로 고시원 시대는 끝났다고?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시원도 전부 다 이게 좀 불이 많이 나고 종로에서도 많이 나고 그랬지만은, 언제부터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크린 쿨러 달아라, 복도의 넓이를 1m 20으로 해라,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건축법상으로 특히 스크린 쿨러 많이 달아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보는데, 아직도 여기에 보증금이 없다든가 직장이 가까워가지고 편리성 때문에, 일본인 이런 게 좀 많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시원과 고시텔을 주거용 공간으로 1인용 공간으로 540만 명의 일부가 1인 가족이, 전 인구의 28%가 이것을 아직도 대학 다닐 때 기숙사 대용으로, 직장이 지금 내가 참 멀리 있으니까 금요일까지만 사용하고, 자기 개발용으로 사용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는 집에 갔다가 월요일부터 쓰는 것에서부터 보증금도 없고, 막 지금 내가 일자리가 바로 앞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요새 외국인이 없으면 뭐 3대 업종은 안 돌아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공단, 단지, 또 옛날에는 이렇게 학교, 분교 같은 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 이게 지금 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주 케어풀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랬어요. 특히 우리 평택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미군용 렌탈하우스, 이게 뭐 나쁘다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부 다 옥석가려야 돼요. 우리 특히 지분형 호텔 그랬잖아요. 지분형, 뭐 제주도에 무슨 지분형 호텔, 강릉, 뭐 어디 경주 이런 지분형 호텔, 텔이죠, 텔. 이거. 그 다음에 진짜 오피스텔. 그러죠? 그러면 오피스텔도 옛날 같지 않고, 수익률이 옛날에는 6%대 5%대 나왔는데 이제 차 뜨고 포 뜨니까 3%도 안 나온다더라. 이렇게 공실이 많아. 이래서 오피스텔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기숙사형이 있고요. 지식산업센터에도 기숙사형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이것도 특수 상품들이 있어요. 이 오피스텔은요, 특수 상품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 상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무슨 오피스텔이 특수 상품이야? 그러면 그게요, 병원에 우리 간호사분들이나 병원 관계자들만 쓰는 오피스텔이 있고요, 기숙사,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기숙사용도 있고, 그건 오피스텔하고 좀 틀리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데 막 산업단지 있잖아요. 막 서산이랄지 어디 막 공업단지에 또 기숙사 대용으로 쓰는 특수한 오피스텔이 따로따로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수익률도 좋고 희소성도 있고 공실이 안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뭐 이번에 막 속초, 강릉, 양양 이렇게 가보니까 동서 전철이 연결되니까 앞으로 세컨드 하우스형 뭐 텔, 오피스텔 이래서 많아요. 서비스 레지던스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막 그래서 저런 걸 또 어떨 때는요, 불법으로요, 막 그 숙박업으로 막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1인 가구랄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여러 종류가 아주 디테일하게 존재한다. 그 말은 디테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디테일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디테일하게 당한다. 그 당한다는 뜻은 오르지도 않고 황금성도 없고 공실밖에 못한다. 이게 40만 호가 분양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옵시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더 했는데, 이제 요 우회가 완전 주거용이 있어요. 완전 주거용. 이거는 일반 아파트보다 비싸고 프리미엄도 비싸고 더 고급이죠. 이게 이제 아파텔 그래가지고 이제 7, 8년부터 유행했고, 이걸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살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렌탈용이에요. 렌탈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쪽이죠. 자, 이게 이제 아까 경영주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한 번 더 짚어드린 이유는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다. 아주 많다.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세탁구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전번 시간 안 보신 분들도 있고 좀 더 붙이면, 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주테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주의해야 될 사람들하고 이 세테크에서 이렇게 뭐라 하죠? 실패를 보신 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전번에 가족 간에 공유로 가지고 있던, 배우자 간에 공유로 가지고 있던 공동이죠. 공동명의, 제3자와 가지고 있던, 법인이 가지고 있던, 이렇게 해서 딱 단독 명의가 아닌 분들은 이제 공투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요게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겁니다. 주택 수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팔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 세테크 면에서도 그렇고 재테크 차원에서 그렇고. 누구가 명의가 그냥 난잡하게 돼 있으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가 상속주택을 부동산에서 거래할 때, 상속주택을 거래할 때는요, 일일이 체킹을 해야 돼요. 자, 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은 명의를 잔금 때 다 가져올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만만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그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서로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가문의 전쟁이고 가문의 세금에서는 원수보다 더 못한다. 이렇게 싸우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단독 명의가 아니고 이렇게 공동 명의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세금 얘기하는 겁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 저번에 양날의 칼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은 주택이란 이유로 확 봐주고, 어떤 것은 주택이란 이유로, 2주택, 3주택이란 이유로, 규제 지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있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이 아주 중과세율이 무겁게 다가온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흐트려서 쪼개고 분산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보면은 토지는 처음부터 제가 뭐라 그러냐면 비업무용 토지는 10%포인트 이미 중과세율이 적용하고 있지만, 특히 이 주택 부분은 더 심하니 이 규제지역 내에 지금 물건을 한번 담아 볼게요. 1번 규제지역이 다른 말이 아니다. 서울 사람은 다 규제지역 내에다. 서울시의 물건은 다 규제지역 내의 물건이다. 두 번째, 부동산 물건이 수도 없지만 주택에 관한 거다. 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사대주택, 아파트. 이 주택, 실질과세에 대한 주택에 관한 것이다. 이건 규제지역이라는 것은, 아니 규제지역이 뭐 서울시 25개 플러스 43이니까 다른 지역도 있죠. 부산 것도 있고, 대구, 세종도 있고, 과천시도 있고, 경기도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주택,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집을 또 살 때는 규제가 심하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택에 관한 것이다. 주택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는 세대 수에 관한 것이다. 도대체 그만 가지시라니까 몇 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가 부동산에 취득하고 이동을 완전히 디테일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 이제 보유까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3억 이하의 요 지역 내에서, 서울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살 때 3억 이상짜리 공시가격을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실거래 가격으로 바꾼다 그러고 그러죠.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 요 3억 이상은 물론 이제 실거래 가격입니다. 부동산에서 산 가격을 행안부에 구청에 신고할 때 금액이 3억 이상이면 3억이 초과됐다. 3억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전번에 14개 쓰던 것을 더해가지고 이거 상속받은 것이 그동안에 얼마입니까? 금액이, 상속 금액이, 증여 금액이 얼마니까 이것도 이제 거기다 써서 하십시오. 살 때부터 철저히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보유할 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유할 때는 임대차 그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HMS 시스템이 이제 디테일하게 가동되기 때문에
가끔 보유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주택 관련이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내도 되지 아직은 뭐. 그 다음에 뭐 내년 내년 후에 있다가 또 내임덕이 올 때 뭐 흐지부지 해지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컨디션물로 이걸 꼭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되실 분들은 꼭 내셔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75대 25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25%는 정상적으로 공부상에 잡혀가지고 정부의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75%는 그동안에 유야무야 제대로 관리가 안 됐는데 집중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보유하는 거. 그 다음에 이동을 제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도 막 분양권을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를 어떤 경우는 4살짜리를 갖다가 주택을 3개, 4개를 또 고가 전세를 갖다가 불법적인 우회적인 증여를 변칙적인 증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 내가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막 몇 사람을 발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주택에 대한 지금 세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세금이 보통 골치 아픈 것이 아니니 심플하게 교통 종류도 하고 재테크를 단순화시켜서 좀은 이렇게 분리와 분류를 좀 해놓고 가자. 이제 이 뜻입니다. 이걸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러지만 이 규제 지역 내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애정주택이라고 그랬어요. 애정주택. 애정주택은 크게 분양권인데 앞으로 내가 분양을 받기 위한 전략이고 이미 분양이 로또 청약에 당첨돼 가지고 당첨됐다. 국회의원 같으면 당선된 분들이죠. 요새 또 입학 시즌이니까 아이고 나 합격했어 하신 분들 아닙니까? 로또에. 이분들하고 나는 1세대 1주택이고 2주택이라 이런 기회 자체도 없어. 나 수능 볼 자격도 없어. 2주택은 수능 볼 자격도 없잖아요. 나는 여기에 그냥 재건축이나 재개발 살 거야. 이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사실은 요 플러스 하나만 더 한다면 기존 아파트 시장의 가격 폭등 이거잖아요. 자, 앞으로 예정된 것들에 대한 것이 새거 앞으로 딱딱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가장 백조 시장이었고 모기지도 많이 해줬고 대출도 그냥 뭐 무이자 대출에서부터 많이 해줬던 상품이고 그 다음에 기존 것도 심지어 앞으로 재건축 될 거랄지 뭐 하는 거 기존 아파트도 우리 서울의 강남에 무슨 삼성동 같은 데는 2015년부터 더블 뛰어온 것 같아요. 뭐 7억짜리가 25억짜리가 지금 14억도 가고 그러니까 이게 폭등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체가 재테크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누구 이름으로 할 거야 앞으로도 어디에 살 거야? 서울 사람은 서울시에 살지 뭐 어디 그렇다고 저 지방에 사겠어요? 요거 뭘 살래? 무엇을 살 거야? 이거까지 합하는 거죠. 언제 살 거야는 빼버리자 이 말이죠. 언제 살 거야는 이제 이렇습니다. 분들이 규제가 심하고 아파트 가격이 꺾였고 여러 가지로 규제 대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돼. 그런데 언제 사는 것은 무엇을 사는 것은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절대적으로 그 물건 그 지역에 선별적 가치가 있어서 내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지금 사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건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희소성이 있거나 그런 것은 물론 가격이 약간은 흔들리거나 그러겠죠. 근데 어디 주식이나 뭔 것처럼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 타임을 딱 무릎에서 사가지고 그냥 어깨에서 쫙 팔 수가 있나요? 그것은 아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더라도 내년에 8%가 올라온다는 사람, 내년에 2% 이상이 떨어진다는 사람 다 맞는 말이에요. A라는 사람도 맞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더 정확한 답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강남구에서도 가는 여성만 갈 것이다. 주식처럼 주식계 3,000개가 있다.
코스닥, 코스피가 다 2,500개가 떨어져도 잘 가는 녀석은 계속 꾸준히 간다. 이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부동산 재테크보다는 특히 재테크 쪽에서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희소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 진짜로 좀 디테일하게 이 스나이퍼처럼 저격수처럼 제대로 무엇도 딱 어디도 딱 누구는 이제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어디에 무엇을 언제는 놔두자 이 말이에요. 언제는 그때 그 물건에 따라서 틀리다. 제가 특히 뭐라 그랬냐면 지금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어. 근데 이제 1월 24일 날 동호수 추첨한대. 이런 것은 동호수 추첨하고 살 것이냐 말 것은 개인의 취향이야. 지금 겁이 많은 사람은 내가 지금 1층이나 2층 걸리면 이게 또 이게 아주 좀 뭐랄까 손해를 많이 볼까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반대분들은 지금 내가 나는 운을 묻어 난 럭키야 그러니까 행운의 여신이야 그러니까 나는 한번 이렇게 동호수 추첨하기 전에 한번 해볼 거야 이런 거에서부터 가르쳐본 넘기 전에 살 거야 사업시행 인가하기 전에 살 거야 조합 설립 인가일에 살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는 분양권 전매가 딱 그 해지되는 시점에서 맞춰서 살까 해서부터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건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특히 제2개발 물건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상의 물건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이제 재테크 물건의 하나의 방법은 이것까지는 제가 안 하고 가려고 그랬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사야 되느냐. 이게 하우가 노하우 아니에요. 어떻게 노하우를 가지고 사야 되느냐. 이 A정주택의 이 주택의 공통점은 세금도 절차 세금이다. 대체주택에서부터 절차에 따라서 세금의 룰이 틀려진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재테크의 타이밍도 얼마나 따라서 진행도에 따라서 앞으로 나갈수록 A정이란 게 앞으로 산딸이 딱 되면 산딸이 앞으로 올수록 그 다음에 뭐가 소풍 간다 그러면 소풍 날짜가 다가올수록 희망적이고 설레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택은 이게 특히 A정 주택은 이 진행도에 따라서 당연하겠죠. 처음에 우리 개포동 같은 데 보면요. 뭐 2단지 3단지 이런 데 보면 처음에 분양할 때는 시군등 하다가 뭐 프리미엄이 뭐 하다가 이제는 턱 올라가고 페인트를 칠하고 이제 조경 사업을 하면 2주 후에 2달 후에 입주다 그러면 피크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나고 한 2년 후에 피크 뭐 이렇게 되듯이 이 진흥도에 따라서 재테크가 틀리다. 저는 이걸 원래는 이런 말은 아니에요. 권리산정 기준이랄지 우리가 이 재테크를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날짜가 하나 있는데 원래 권리 산정 기준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권리를 산정할 때 기준을 해주는 일을 할지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일을 할지 우리 이런 도시개발법에서 사업 고시일, 인정고시일, 사업 인정 고시일이라고 할지 또 우리 분양할 때 그러니까 그 모집 우리가 분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공고일. 그래서 모집하는 모집 공고일 그 다음에 권리산정기준일 그 다음에 사업인가고시일 우리 재건축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일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세입자의 자격을 줘 안 줘에서부터 내 권리를 줘 안 줘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왜 그래요? 이 절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과거에 이 복부인들은요 이 타임레그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이것만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어. 자 사당동의 모 아파트가 이제 조합총회를 가져가지고 이제는 뽑기에 들어간다더라 이런 거에서부터 2003년 전에 이전에는 우리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재테크를 제가
어제와 이번에 두 연속 방송으로 2시간에 걸쳐서 약 100분이 좀 넘었네요. 110분 동안 쭉 세테크를 했는데 주택 관련 얘기만 했어요. 주택 관련. 주택 관련에 관한 얘기만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요? 이게 방송의 취약성, 방송 때문에 콕 찍어주기가 빠졌잖아요. 콕 찍어.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나 이런 거 다 몰라도 되는데 이쯤호 교수님 그러지 말고 여기를 콕 좀 찍어줘 보세요. 이거 그냥 요거 1억만 여기를 딱 투자해 놓으면 여기가 지금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날라 그러니까 뭐 어디 이런 식의 그냥 누워서 콩떡 먹으라고 그러시지. 그럼 저보다 이거 아웃당해라는 소리죠. 그것은 발품도 발품이지만 이런 방송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맞아요. 막 뭐 전부 다 21명인가를 어떻게 세무조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지역을 내가 뭐 가천을 얘기한다 그래봐. 뭐 어디를 뭐 마포를 얘기한다 그래봐. 다 로컬 쪽 부동산 분들은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틀이라는 걸 하고 답안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종합이 돼서 누가 앞으로 할 것을 미리 정하십시오. 가족 간에 정하시고 내가 어디에 해야 된다는 것도 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서 주택에 관한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단계에 내가 사야겠다는 것하고 어떤 종류의 재테크를 하겠다는 것하고 요 세 가지를 명의는 누구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금에 관계되는 거니까. 세대원이 분리가 된 녀석한테 줄까? 아니 우리 캥거루 아저씨한테 줄까? 배우자한테 줄까? 증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누구를 내가 그냥 또 하나 더 사죄 하는 누구를 어디에 어느 단계에 어느 종류를 택해서 재테크를 하고 세테크를 할 것인가가 오늘 100분 동안에 2시간 동안에 집약적으로 3분 남았다 그러네요. 집약적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46회 7회부터는 이제 상속세 증여세 부분으로 좀 들어가면 전번에 말한 상적주택 비과세 특례를 할지 또 증여할 때 여러 가지 우회 증여 그 다음에 뭐 이런 증여하고 상속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고 방송을 한다면 46회하고 47회는 예고 방송을 또 하나씩 해달라 그래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시청률이 늦죠. 그래서 46회하고 47회는 가문의 전쟁 상징법 하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부부간의 증여, 피상속인 간의 뭐 상속전쟁,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2월 과세 이런 얘기들을 2시간에 걸쳐서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세금에 관한 것만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재테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재테크를 세금은 결국은 재테크지만 또 다른 각도로 본 재테크를 섞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48회, 49회, 50회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렇게 쭉 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걸 자세히 좀 1시간 동안 또 그 뭡니까 이 토지에 관한 거 토지와 세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2019년 세법 개정안도 해줘야 되겠죠. 이제 세법 개정안 벌써 내년이 오니까 이런 거 내년에 세법은 어떻게 올투게더 다 어떻게 바뀌나 이런 거에서부터 해나가겠다. 그래서 46회고 47회는 상속세 증여세를 하고요. 말말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60개까지 앞으로 한 이제 크게 이렇게 2시간씩 묶어서 한 7, 8강좌가 남아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오늘은 큰 덩어리의 한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100분짜리 8강좌를 쭉 시청하시면 그동안에 180회를 시청 안 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재테크, 세테크의 감을 잡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6회, 47회 상속세 증여세 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마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판 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